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중국, 뉴질랜드 이 세 나라를 오가면서 진행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12월 레오 리라는 30대 후반의 남성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망명 신청을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중국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뉴질랜드로 온 난민이고 이에 따라 난민 신분으로 보호를 받고 싶다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티베트에서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다가 발각되었고요. 그 후로부터 중국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중국 특수요원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해서 2019년에 이곳 뉴질랜드 서던 공과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도 그 요원들의 그런 위협과 괴롭힘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제 어린 아들이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했다고요. 이게 다 제가 중국 정부의 탄압 대상이 되어서 그런 거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누가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 저희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양을 죽여서 던져놓기까지 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 사람이 말한 이 망명 신청 사유를 듣고 이 레올이라는 남성에게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짝 의심하면서 공신된 기관에서 심리평가 혹은 정신과 검사 결과지 받아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남성 제출하지 않고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같은 교단에 있는 다른 교인의 추천서를 대신 제출해요.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 남성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레올이라는 사람 중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도 살았고 이미 2019년에 와이프랑 자식들 다 데리고 뉴질랜드 와서 이미 이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남성은 당시 어학연수로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이주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동산을 집을 일시불 전액 지급하고 집을 사서 온 거예요. 뉴질랜드 당국에서는 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캐나다에 있는 정보원들에게 정보를 받는데요. 이 레올이라는 남성, 캐나다에서 유학하다가 2002년에 자오웨이라는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2003년 캐나다에서 기소가 된 그런 기록을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이름도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여권 이름이요. 레올이가 아닌 다른 중국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에 대해 이 레올이라는 사람 이렇게 해명합니다. 저는 자오웨이를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중국 정부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음모 벌인 거고요. 저는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쓴 것 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녀를 죽였으면 제가 그녀의 죽은 모습을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걔 시신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대체 자오웨이라는 여성은 누구고 또 무엇이 진실인 걸까요? 시점은 2002년으로 돌아가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버나비라는 도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나비는 밴쿠버 바로 동쪽에 붙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 자오웨이라는 여성은 1981년생이었고요. 2002년 초 20살이었습니다. 2001년에 중국에서 캐나다로 유학을 온 그런 학생이었어요. 샨시성 출신이었고요. 그 나이 때의 여학생들 모두가 그렇듯 밝고 명랑하고 약간 미래에 대한 그런 꿈으로 가득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자오웨이는 외동딸이었는데요. 이 부모님이 딸의 그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입이며 저축이며 모두 다 자오웨이의 유학에 투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오웨이는 캐나다에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어서 우선 밴쿠버에 위치한 코퀴틀람 칼리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 초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리앙입니다. 이 리앙도 2001년에 중국에서 캐나다로 유학을 와서 이 버나비에 위치한 사이먼 프레저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리앙이 오늘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 나온 그 레올이라는 남성입니다. 리안과 자오웨이는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동거를 시작해요. 당시에 리안의 사촌형 장한도 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버나비 지역에 있었어요. 이 장한이랑 리안은 친형제 같은 정말 각별한 사이였는데 장한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이 리앙네 어머니가 장한 고모였거든요.
리앙의 어머니가 장한을 데려와서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장한이 리앙네 어머니를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대요. 이 친형제 같은 그 사촌형 장한이 이 버나비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렌트를 하고 있으니 이 커플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리앙과 자오웨이, 이 커플은 여느 20대 커플이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근교로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던 2002년 10월 9일, 이 커플에게 큰일이 하나 생깁니다. 뭐였냐면 아침에 이 자오웨이가 나 세이프웨이라는 마트 가서 장 보고 올게 라고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당시 집에서 이 세이프웨이까지의 거리는 1.6k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리앙은 자오웨이한테 정말 여러 번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아서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밴쿠버 지역에서 아시아계 여학생들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4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밤 9시 이후로는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일부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 왔다가 지역을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신고가 되자마자 기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리앙을 인터뷰하는데요. 리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자오웨이가 저랑 헤어지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닐까요? 저랑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나가서 잠수 타버린 걸 수도 있어요. 아마 실종이 발생된 지 하루밖에 안 지나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의 왕립기마 경찰이 이 사건 조사를 맡게 되는데요. 이름은 기마 경찰이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말을 타고 사건을 보러 다니지는 않고요. 당연히 경찰차 타고 일반 경찰처럼 이동합니다. 이 사건이 연인 중에 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수순으로 이 캐나다 경찰은 리앙 불러서 신문조사를 합니다. 이 신문조사 과정이랑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 리앙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걔가 세이프웨이 간다고 했을 때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어디 간 걸까요? 제발 안전하게 있어야 할 텐데. 이러면서 자기는 자오웨이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심지어 짐작 가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경찰들은 신문 과정에서 이 리앙에게 의심되는 정황을 몇 가지 포착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이 자꾸 바뀌어요. 이 리앙이 사실상 자오웨이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장면을 본 마지막 목격자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저희가 자오웨이 씨를 찾아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입은 옷 뭔지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연히 좀 기억할 법한 것들? 그런 거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자오웨이 씨가 마트로 출발하기 직전에 집에서 둘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최근에 좀 이상한 징후가 보였나요? 혹시 평소에 대화하던 중에 이상한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이런 질문들 있죠. 이런 것도 다 모르쇠로 일관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왜 얘가 나랑 헤어지고 싶어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잠수 탄 게 아닐까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둘 사이가 요즘 조금 안 좋거나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화 내용을 아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도 리앙은 계속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캐나다 경찰은 그를 10월 18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0월 20일 자오웨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밴쿠버에서 65km 떨어진 곳에 스테이브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어요. 근데 리앙과 자오웨이가 살던 버나비에서도 한 5, 60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스테이브 호수 부근은 경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이킹이나 캠핑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때 하이킹하러 왔던 한 무리가 그날 10월 20일 뭔가 이곳의 풍경과는 너무 이질적인 그런 물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캐리어였어요. 그래서 그 하이커들이 이 캐리어를 열어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던 건 여성의 부패한 시신. 이거 보고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들이 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DNA 검사 해보니 역시 이 시신은 자오웨이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인은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질식사. 한편 이때 리앙의 행적이 조금 수상했습니다. 우선 이 스테이브 근처에서 동양인 여성 시신이 유기되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엄청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학교를 중퇴해버려요.
그리고 시신 발견 후 3일이 지난 10월 23일. 경찰은 아마 이 자오웨이를 살해한 사람이 자오웨이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녀와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 리양 그리고 사촌 장한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럼 리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됐을까요? 아니요, 이날 리양은 집이 있는 베이징으로 떠납니다. 마치 짐도 이미 며칠 전부터 미리 싸놓은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아니, 유력한 용의자라면서 왜 출국하게 놔두냐? 심지어 캐나다와 중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용의자가 한번 출국하면 이 혐의점이 나중에 정말 확실하게 밝혀지더라도 다시 송환해 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송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캐나다 법에 따르면 지금 이 시점에는 리양이 자백을 한 것도 아니고 기소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그런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당연히 체포해서 구금할 수도 없고 출국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하던 왕립 기마경찰 있잖아요. 이 리양이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 2시간 정도 잡아두고 몇 가지 물어봅니다. 리양 씨,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중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양이 뭐라고 답하냐면 저 자퇴했잖아요. 학생 비자 만료될 거니까 당연히 캐나다 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캐나다 경찰은 이 리양의 이야기 다 듣고 그러세요 그럼 이러면서 비행기 시간 되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잘 가라고 출국 수송까지 도와주고 리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캐나다 경찰은 정말 뒤늦게 리양의 사촌형 장한을 체포해요. 왜냐면 리양을 중국으로 보내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장한이 나도 이 사건에 관여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장한은 자기가 체포된 후에 이 리양이 자오웨이를 죽인 게 맞다라고 진술을 하고요. 자신도 그 후에 시신 처리라던가 유기 과정을 도왔다라고 자백해요. 이 장한은 직후에 보석금으로 캐나다 돈 9만 달러 정도를 내고 보석 석방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기각돼 버려요. 그리고 이 장한도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중국으로 도망친 리양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리양 부모님은 중국의 고위 군 간부였습니다. 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아주 잘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해인 2003년 3월 중국 경찰들에 의해서 이 베이징에서 체포가 되긴 합니다. 근데 2003년 5월 12일 캐나다 당국에서는 리양을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중국과 캐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양국 사이에 사법 관할권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 당국에게 리양을 캐나다로 보내달라, 이쪽에서 그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피해자인 자오웨이랑 피의자인 리양 둘 다 중국 국적의 중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캐나다 당국에서는 그럼 우리는 살인 증거 자료 넘겨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증거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리양이 사형 선고 받을까봐. 그래서 결국 중국 당국은 이 살인에 대한 증거들 지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우리는 송환 요청 거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국 경찰은 이 받은 증거들도 없으니까 어쨌든 리양에게 별 처벌을 내리지 않고 풀어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데 너네가 이거 사형 구형할까봐 못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도 그만큼 니네가 사형을 구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피의자 리양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리양은 그 후에 진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말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점쟁이한테서 이 리양이라는 이름이 좀 불길하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개명을 합니다. 2004년에 리지아밍이라고 개명을 해요. 이 이름까지 바꾼 리양, 2006년엔 결혼도 하고요. 그 자녀까지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한편 죽은 이 자오웨이의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자오웨이의 부모님들은 자기 딸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직감을 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중국 날짜로 2002년 10월 24일
리양이 이미 캐나다에서 이 베이징으로 오는 그 비행기에 타고 있을 그 시점인데 그때 이제 캐나다 경찰이 자오웨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부모님께 연락을 합니다. 지금 자오웨이의 부모님들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전 재산 다 털어서 유학을 보내놨는데 거기서 잘못되었으니 지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자오웨이가 잘못됐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자오웨이의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다 내 딸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충격 때문에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해 11월에는요, 어머니, 이 양바오 양씨 혼자 캐나다로 오셔서 이 자오웨이의 그 시신, 화장한 그 젤을 중국으로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이 리양에게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당연히 뭐 그렇겠죠. 이 자오웨이의 어머니 양 씨는 이 리양이 정말 합당한 그런 중벌,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업도 다 접고 정의 구현하고자, 그러니까 이 리양의 처벌을 위해서 중국, 캐나다, 이 양국을 몇 년간 왔다 갔다 합니다. 캐나다 정부에 서한도 보내면서 제발 이 사건 진전 좀 있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진척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중국, 캐나다, 양국의 그런 변호사도 만나면서 좀 자문도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면서 이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중국 현지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캐나다에 있는 화교사회 그리고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슈로 회자됩니다. 그러던 2008년 10월 자오웨이 부모님들이 캐나다로 건너가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사건의 진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하게 될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바로 제니 콴이라는 40살의 젊은 화교 출신 정치인이었어요. 제니 콴은 당시 이 밴쿠버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이었고요. 당시 여러 번 재선될 만큼 정말 신임 맞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제니 콴은 원래는 홍콩 출신인데 9살 때 캐나다로 이민 와서 이 리양이 다녔던 똑같은 학교 있죠.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률 쪽에서 일을 하다가 26살 때 이 밴쿠버 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오웨이의 부모님들은 이제 그 제니 콴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 제니 콴은 본인도 중국계 이민자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의 화교, 그리고 중국계 이민자, 유학생 사회랑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교 사회에서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오웨이의 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정해요. 이 제니 콴은 캐나다 당국의 정말 각계 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리양이 제발 중국에서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에 해당 증거들 좀 넘겨달라라며 지속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이 캐나다와 중국, 양국 사이에 있던 이 텐션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 정치적 텐션이. 그래서 드디어 2008년에 캐나다 당국은 리양이 이 자오웨이를 살해했다는 증거 중국 당국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중국 당국은 우리는 리양 사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갑니다. 그럼 리양은 바로 체포가 됐을까요? 리양의 부모님들이 군 고위 인사라고 했잖아요. 리양은 처음에는 이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부대에 있는 그런 주택에서 지내다가 돌연 티베트로 가요. 그러다가 2009년 7월 티베트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1년 9월 베이징의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이 리양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리양은 여기서 자신이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을 해요. 이 리양이 어떻게 진술을 하냐면 저는 당시 자오웨이를 고의로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오웨이는 제 여자친구였는데 저희가 베개 싸움하다가 걔가 저를 먼저 너무 세게 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베개로 걔를 좀 눌렀는데 몇 분 동안 눌렀더니 발버둥 치다가 어느 순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애가 죽어 있더라고요. 결국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서로 놀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고요. 리양의 이런 진술, 설사 놀다가 눌렀다고 할지라도 이게 몇 분 동안이나 숨 못 쉬게 막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리양의 부모님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형사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27일 중국 법원에서는 리양에게 고의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도 영구적으로 박탈을 하고요. 죽은 이 자오웨이의 가족들한테는 113만 3,300위안의 배상금,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의 구현이 됐다면 참 좋았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양은 곧바로 항소를 해요. 그리고 2014년에 약간 어이없는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요거는 변함이 없지만 죄명이 고의살인죄에서 갑자기 과실치사가 되고요. 형량은 무기징역에서 7년으로 확 감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논란이 돼요. 이 사건 사고 케이스 이런 거를 평소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 구형 그리고 형 집행 엄청 엄격하게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고의살인이 확실하다라는 이런 증거들 때문에 리양이 중국에서 판결받으면 사형될까봐 이 증거 안 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특별한 이런 증거 없이 고의살인이 과실치사가 되어서 7년만 살고 나오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 리양이 2009년부터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딱 7년 채우고 2016년 출소합니다. 이 리양 10여 년 전에 이미 리자이밍이라고 개명 한번 했잖아요. 근데 출소하고 유럽 여행 가려고 이 리자이밍이라는 이름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을 하는데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절당해요. 아마 살인과 관련된 전과자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꿉니다. 리쭝위엔이라고. 근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출생일도 바꿔버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거의 신분 세탁이죠. 그래서 리양은 이 바꾼 신분, 리쭝위엔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여권도 새로 만들고 유럽 비자도 받고 가족 여행도 다니고 또 둘째 아이도 낳고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뉴질랜드로 이 부인이랑 두 아이들까지 데리고 어학연수 비자 받아서 뉴질랜드로 가버려요. 물론 부모님 도움으로 집까지 사서. 그러면 다시 2020년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 레오리, 그러니까 리양의 말을 믿고 이 망명 신청 받아줬을까요? 우선 자오웨이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오웨이 어머니는 내 딸을 살해한 이 살인범이 자기가 난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끔찍할 정도로 괘씸했어요. 그래서 제니관 의원과 함께 뉴질랜드로 가서 당국 관련자들을 다 만나고요. 이 리양의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니관 의원, 이 의원은 우선 캐나다에 있는 여러 그런 관련 부서들에다가 이 리양의 범죄 기록 최대한 상세하고 최대한 많이 모아서 뉴질랜드 이민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뉴질랜드 당국에서는 이제 이런 자료들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리양이라는 사람이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첫 번째로 리양이 뭘 했죠? 이름도 몇 번씩 개명하고 이 개명뿐만 아니라 아예 신분 세탁도 했죠. 그리고 리양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증들, 심지어 외국 여권도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이거 비교를 해보면 신분증 가지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런 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신청 사유가 허무맹랑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리양이 신청서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시죠? 리양의 주장에 따르면 이 리양의 아버지가 2008년에 티베트 독립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티베트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리양도 따라가요. 그런데 리양의 부모님들은 이 티베트 독립 세력 보고 이 사람 진압할 수 없다라며 이 중국 군, 그러니까 상부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 세력을 돕기 시작해요. 서포트하는 거죠. 리양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모두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왔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자기는 자오웨이 죽인 적도 없고 이 모든 게 우리가 그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우리 가족, 특히 나를 괴롭히기 위해 꾸며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베개 싸움하다 죽였다는 것도 내가 협박받아서 거짓 자백한 거고 나는 진짜 게시체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뭔가 앞뒤가 좀 맞지가 않죠. 자오웨이는 2002년에 죽었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가 이 리양이 6년 후에 2008년에 티베트에서 티베트 독립 세력 서포트할 거를 다 예측을 하고 그 캐나다 가서 판을 다 짜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2008년에 리양의 아버지가 이 군 소속으로 그 티베트 독립 세력 진압하러 갔다가 군 상부의 명령 거부하고 이제 티베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제 지지하다가 서포트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국의 그 군 체계가 엄청 엄격한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군인 신분으로 상부 명령을 거절을 하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진압해야 할 상대를 오히려 도와줬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별탈 없이 멀쩡하게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티베트 독립을 지지한다라는 이 주장 자체가 이 리양이 난민 신분을 얻기 위한 핑계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 리양은 뉴질랜드에 있는 이 티베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주최하는 뭐 티베트 독립 행사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 티벳이라고 써있는 현수막도 같이 들고요. 물론 이 리양은 행사에 초대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티베트 사람들이 끼워준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 리양의 이런 배경들을 알게 된 뉴질랜드에 있는 현지 티베트 사람들, 이 리양이 우리를 이렇게 이용했다라며 굉장히 불편하다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미루어 보아서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 사람, 리양이라는 사람 거짓말에 너무 능하고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신청서 자체도 뭐 성의가 없고 신원도 불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2023년 망명 신청을 거부합니다. 근데 리양은 또 여기 망명 거절에 대한 항소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 리양과 자오웨이의 사건들, 그리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뉴질랜드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요. 뉴질랜드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심지어 작년 2024년에는 1315명의 이 뉴질랜드 시민이 이런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뉴질랜드 시민으로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며 이런 청원을 만들어서 서명하기까지 합니다. 리양의 사촌 장한 있잖아요. 이 장한의 경우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자오웨이의 부모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리양이 시신 유기할 때 내가 돕긴 했지만 사실 그때 내가 동참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라며 후회하는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양은 여전히 자신은 중국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다 중국 특수 요원들의 그런 계획적인 괴롭힘이고 자신은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2025년 1월 이 시점까지도 리양은 여전히 뉴질랜드 이민국의 항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오웨이의 부모님들께 보상금 지급도 하지 않아요. 물론 살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사과도 안 했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꿈이 많던 이런 어린 대학생 자오웨이의 삶을 이 리양이 앗아갔잖아요. 이 리양은 근데도 자신이 진심으로 무죄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특히 오늘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뭔가 단순한 그런 살인 사건이 아니라 약간 국제 사법 정의의 그런 허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 캐나다에서 범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가서 새로운 삶 시작하고 또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 시작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과연 정당할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